일본의 30년 자부심이 한국에서 고작 3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망연자실하는 일본인이 있는데요. 평생을 종이와 도장의 무게야말로 국가의 신뢰라 믿어왔던 한 일본의 베테랑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근본 없는 속임수라 비웃었지만 서울에 도착한 지 단 며칠 만에 평생의 신념을 스스로 부정하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제 이름은 사야토 요마아, 56세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30년을 일한 소위 뼛속까지 공무원이었죠. 지금 저는 낯선 곳에 서 있습니다. 아니, 장소야 매일 출근하던 익숙한 사무실이지만 제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거든요. 책상 위에는 제가 평생을 걸고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간 모은 결제 도장들, 손때에 묻은 서류철, 그리고 근속 30년 표창장까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것들은 제 자부심 그 자체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요? 그저 먼지 쌓인 옛날의 미련 같은 흔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무엇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서울에서 보낸 5일이 제 30년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거죠. 저는 누가 봐도 일본의 모범적인 공무원,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94년에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고 모든 서류를 흠잡을 데 없이 처리했으며 상사의 지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해냈거든요. 동료들은 저를 미스터 퍼펙트라고 불렀죠. 빈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검토한 서류는 단 한 번도 퇴짜를 맞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왜 그랬냐고요? 저는 모든 경우에 수를 따져봤기 때문입니다. 정책 하나를 만들 때 최소 3개월은 잡았죠. 관련 부서를 전부 찾아다니며 의견을 듣고 과거 사례를 샅샅이 뒤지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고 윗선의 승인을 받고 그 과정에서 수십 개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저는 그 도장 하나하나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것이 바로 일본의 힘이다. 신중함과 완벽함. 서두르지 않되 실수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세상은 일본의 1990년대 이후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릅니다. 경제가 멈추고 기나긴 침체를 겪다가 한국에게 따라잡혔다고들 말이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는 잃은 게 아니라 지켜낸 거라고요. 무엇을 지켰냐고요? 바로 안정과 신뢰, 그리고 일본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도 일본은 비교적 끄떡없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중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투자 대신 안전한 저축을 택했고 급격한 변화 대신 차근차근 개선하는 길을 걸었으며 세상이 디지털에 미쳐 돌아갈 때도 아날로그의 가치를 지켰거든요. 특히 행정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랬는데요. 한국이 전자정보다 뭐다 하면서 화려하게 나아갈 때도 저희는 묵묵히 종이 서류와 도장의 전통을 지켰어요. 디지털, 해킹당하면 어쩌려고? 시스템이라도 멈추면? 종이는 배신하지 않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2023년 봄이었는데요. 저희 부서에 신입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다나카라는 26살 청년이었죠. 도쿄대 출신의 엘리트였어요. 처음에는 깍듯하고 성실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는데요.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는 요주의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저한테 와서는 요마하상, 이 서류 처리하는데 왜 3주나 걸리는 겁니까? 왜 똑같은 내용을 부서 5군데의 양식을 다 다르게 해서 내야 합니까? 엑셀로 돌리면 하루면 끝날 일 같은데요? 이런 질문들을 쏟아냈죠. 저는 그때마다 타이르듯 설명했습니다. 다나카-군, 서두르면 꼭 탈이 나는 법이야. 부서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 양식도 달라야 하고. 그리고 컴퓨터는 믿을 게 못 돼. 갑자기 정전이라도 되면 어쩔 건가 하고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 얘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자기의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이 한국인인데 지금은 서울시청에서 일하는데 거기선 모든 게 컴퓨터로 처리된다면서요. 민원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부 말이죠. 또 한국 친구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5분 만에 끝났다는 말도 했어요. 일본에선 2주나 걸리는 일을요. 저는 그때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의 그 빨리빨리 말인가. 그러니 예전에 대형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사고나 다리가 뜬금없이 무너져버리는 사고가 나는 거 아닌가? 신중함을 잃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돼. 그러던 2024년 7월 저에게 특별한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사야토상, 자네가 한일 디지털 경제협력 TF의 일본 대표를 좀 맡아주게. 저는 너무 뜻밖이라. 저요? 제가 디지털에 대해 뭘 압니까? 하고 되물었죠. 그러자 부장님은 그래서 자네가 가야 해. 디지털이니 뭐니 하는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일본의 원칙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거든. 알고 보니 속사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제가 적격이었고요. 한국이 디지털 강국이라며 목에 힘을 주는데 일본도 뭔가 하는 신용은 해야 한다는 거였죠. 근데 정말 신용만 하는 거였고 속으로는 한국에서 배울 게 없다는 게 저희 부서의 공통된 생각이었어요. 가서 분위기만 좀 보고 오게. 어차피 그 친구들 겉만 번지르르 할 거야. 저는 마지못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요. 출장 전 3개월 동안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하는 200페이지짜리 대작이었죠. 매일 밤 10시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매달렸어요. 지난 30년간의 행정 개선 사례를 몽땅 정리하고 각종 통계를 모으고 전문가 인터뷰까지 땄거든요. 특히 공을 들인 건 마지막에 결재란이었습니다. 무려 47개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각 부서과장, 부장, 국장 그리고 차관보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쳤다는 증표였습니다. 이걸 보면 한국인들도 깨갱하겠지. 이것이 바로 일본 행정의 정수다. 저는 보고서를 가죽 케이스에 정성스럽게 넣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젊은 다나카가 와서 묻더군요. 요마하상, 파일로 된 건 없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종이가 원본이야. 디지털은 사본일 뿐이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저는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2시간 남짓한 비행 동안 보고서를 다시 한번 훑어봤죠. 완벽했어요. 논리적으로도 빈틈이 없었고 책에도 잘 잡혀 있었죠. 무엇보다 신중함이 묻어났습니다. 옆자리에는 한국 출장이 잦다는 사업가 한 분이 앉아 있었는데 그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서울에 출장 가시나 봐요? 네, 공무 때문에요. 그러자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가시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제가 뭐 때문에요? 라고 묻자 그는 한국의 속도요. 모든 게 일본의 10배는 빠를 겁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10배 빠르다고? 그래서 엉성한 거겠지.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사람들이 너무 휙휙 지나가서 줄을 설 틈도 없었던 거죠. 저도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안내받았는데요. 여권을 올리고 지문을 대니 띠링 3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입국 심사가 끝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짧아도 5분, 길면 30분도 걸리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이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보안이 엉망인 거야. 틀림없어. 이렇게 서두르면 뭘 제대로 확인하겠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항철도를 타려고 표를 구매 후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로 갈아탔어요. 일본의 신칸센과 비슷해 보였지만 분위기가 사뭇 달랐는데요. 우선 아주 조용했죠. 일본에서는 역무원들이 끊임없이 안내방송을 하는데 여기서는 꼭 필요한 말만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눈에 띈 것. 무료 와이파이 비밀번호 없음이었어요. 설마 싶어서 스마트폰으로 접속해봤는데 정말로 연결됐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요. 속도를 재보니 100mbps가 훌쩍 넘었습니다. 일본 신칸센에서는 비싼 돈을 내고도 10mbps를 넘기기 힘든데 말이죠. 이건 상식 밖이야.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공짜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서울 시내 호텔에 도착했는데 프런트에 직원이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람이 부족한가? 싶었지만 곧 이유를 알게 됐죠. 대부분의 손님들이 키오스크라는 무인 기계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예약 번호만 누르면 끝이었어요. 방키도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기가 생겨 굳이 프런트 직원에게 갔습니다. 저는 직접 체크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친절했지만 별난 사람 본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제가 서류를 쓰고 여권을 보여주며 카드키를 받는 동안 옆에서 기계로 체크인하던 사람들은 벌써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한국의 경제부처와의 실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200페이지 보고서를 소중히 품에 안고 회의실에 들어갔죠. 한국 측 실무진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책상 위에 서류가 거의 없는 게 신기했어요. 노트북과 태블릿 PC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한국 측 대표인 김 과장이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죠. 저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준비해온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일본 행정 시스템의 우수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부디 참고해 주십시오.
묵직한 보고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내심 뿌듯했는데요. 하지만 김 과장의 반응은 엉뚱했습니다. 아, 종이 보고서시군요. 혹시 파일로 된 건 없으실까요? 저희는 공유 드라이브에 올려서 팀원들과 바로 같이 보면서 회의를 하는데 저는 당황해서 종이가 원본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순간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과장이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그럼 저희 쪽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디지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저희 측 제안입니다라고 말했어요. 화면을 터치하자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깔끔하고 명확한 발표 자료가 떴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주세요. 실시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이 제안서는 대체 언제 만드신 거냐고요. 그런데 김 과장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어제요 하고 바보처럼 되물을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에 장관님 지시가 내려와서 오후에 팀을 꾸리고 저녁에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밤사이에 온라인으로 피드백을 받고 오늘 아침에 최종본을 확정했죠. 덕분에 야근했네요 라고 하더군요. 단 하루 만에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3개월이나 걸린 제 보고서를 내려다봤어요. 갑자기 그것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그렇게 빨리 결제가 난다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는 어떻게 하고요? 제가 묻자 김 과장은 미소 지으며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전자결제 시스템이 나타났는데 모든 관련 부서가 동시에 문서를 보며 의견을 달고 있었어요. 기획재정부의 예산 문제 없음, 법무부의 법률적으로 이상 없음 같은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수정사항이 바로바로 반영됐습니다. 보통 하루면 끝나고 복잡한 일도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간단한 협의도 최소 한 달은 좋게 걸리는데 말이죠. 제가 그럼 도장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자 김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 전자서명을 말씀하시는군요. 공인인증서로 대신합니다. 법적으로도 똑같은 효력을 갖고요 라고 답했어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 거울을 보니 핏기 없는 제 얼굴이 보였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30년간 굳게 믿어온 종이의 가치, 도장의 권위, 신중함이라는 미덕. 그 모든 것이 한국의 시스템 앞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처럼 보였죠. 회의실로 돌아가는데 복도에서 한국 직원들과 마주쳐 가볍게 목례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한국인들이 속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하더라고요. 일본이 너무 느리더라, 한국과 격차가 너무 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했을까 봐 말이에요. 제가 잠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선 하루 만에 정책이 제안되는 속도감이 있다는 것을요. 오후 회의에서는 한국 측이 개발한 디지털 경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춤을 췄죠. 정책에 쓸 예산을 입력하면 5년 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김 과장이 예를 들어 디지털 전환에 1조 원을 투자하면 이라며 몇 가지 숫자를 넣자 GDP 성장률, 일자리 개수 같은 지표들이 즉시 바뀌었습니다. 저희 측 직원이 만약 투자를 2조 원으로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자 그녀는 숫자를 바꿔서 결과를 바로 보여줬어요. 저희가 몇 달은 머리를 싸매고 회의해야 할 내용을 그들은 몇 초 만에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한국 측 직원 한 명이 제 보고서를 넘겨보고 있었어요. 그는 난감한 표정으로 혹시 이 통계 자료는 언제 기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3개월 전입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을 때죠. 라고 대답하자 그는 혹시 최신 정보로 다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고 말했죠. 3개월 전 자료가 한국에선 옛날 자료. 제가 3개월간 피땀 흘려 만든 보고서가 펼쳐보기도 전에 이미 낡은 자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자기들 시스템에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해보겠냐고 제안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김 과장이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 정부통합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이 나타났는데요. 온갖 경제지표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죠. 실업률, 수출액 같은 것들이요. 물론 한국에서도 이렇게 실시간 집계는 정확도와는 거리가 약간 있어서 대략적으로 정책에 사용할 가늠 수치로 쓰인다고 했어요. 추후 정기적으로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분기별로 통계 자료를 발표한다면서 그때 수치가 정확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책 이반자 입장에서 실시간 수치는 꽤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나니 제 보고서에 있는 숫자들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던 거예요. 저는 47개의 도장이 찍힌 200페이지짜리 제 역작을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이미 아무 쓸모없는 종이 뭉치에 불과했죠. 그날 피곤한 회의가 모두 끝나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
호텔방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는 입국 심사, 하루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정책, 실시간으로 살아 움직이는 데이터, 그리고 저는 책상에 앉아 제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내가 해온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의미가 있었던 걸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30년 공직 생활에 회의감이 들었죠. 다음 날 회의에서 한국 측은 정부24라는 시스템을 보여줬는데요. 사업자 등록, 증명서 발급, 세금 신고 등 모든 민원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었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서류 10종, 도장 5개, 최소 2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저희는 좀 더 꼼꼼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었죠. 제가 마지막 자존심으로 보아는 괜찮습니까? 하고 묻자 김 과장은 웃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씁니다. 종이보다 훨씬 안전하죠. 라고 답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일본에서도 쓰일 거라고 이야기 듣긴 했지만 한국은 이미 서류 같은데 적용을 끝내놨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점심시간에 김 과장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디지털화를 이룰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IMF 외환위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낡은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고 그때부터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이 편한 쪽으로 모든 걸 뜯어고쳤다는 거였죠.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었던가? 오후에는 한국 정부가 신생 벤처기업과 협업하는 사례도 봤는데요. 20대 청년 3명이 만든 작은 회사가 정부 데이터를 이용해 만든 앱이 민원 처리부터 정책 제안까지 하고 있었어요. 정부 데이터는 극비인데 어떻게? 라고 제가 말끝을 흐리자 김 과장은 반문했습니다. 극비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정보인데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 한 번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양국의 공직자들의 시선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자꾸 한국인들과 대화할수록 의문만 남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가장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일 협력 방안을 최종 정리하는데 한국 측은 이미 어제 회의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가져왔더라고요. 저희는 일본에 돌아가서 보고하고 부서마다 의견을 모으려면 빨라도 2달은 걸린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는 한국 직원들의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 그들에게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바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지난 30년을 곱씹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완벽한 서류, 꼼꼼한 절차, 수십 개의 도장. 그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30년 동안 헛걸음을 했구나. 아니, 세상은 저만치 달려가는데 우리만 뒷걸음질 치고 있었던 겁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어느새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30년, 제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일본이 변하지 않으면 정말 세계의 낙오자가 될 거라고.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나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마음을 굳혔죠. 일본으로 돌아가면 모든 걸 바꿔야겠다고요. 물론 쉽지 않겠죠. 30년간 굳어진 돌덩이 같은 관행을 바꾸는 건 산을 옮기는 것만큼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 출장은 좀 어땠나? 역시 별거 없었지? 저는 부장님의 표정을 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20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급하게 휘갈겨 쓴 10페이지짜리 도장 하나 없는 새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올리는 마지막 종이 보고서가 될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전부서에 한국식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을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부장님의 얼굴이 벌개졌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다간 일본은 정말로 세계의 미아가 되고 말 겁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신중함이라고 포장했던 것은 사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반발은 거셌습니다. 지금 전통을 무시하자는 건가? 보안은 어떻게 책임질 텐가?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고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3초 만에 입국 심사, 1분 만에 증명서 발급, 하루 만에 정책 결정,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우선 저희 부서부터 시범적으로 전자결제를 도입했는데 처음엔 다들 투덜거리더니 이내 그 편리함에 놀라워했죠. 젊은 직원들이 특히 좋아했고
문제아였던 다나카도 이제는 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를 따라 하기 시작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팀이 꾸려졌다고 하더군요. 변화는 더디지만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일본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구축이 국가적인 목표가 됐고 디지털청이 생겼으며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일도 시작됐죠. 아직 한국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이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국장이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지만 희망이 있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사람의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거든요. 제 책상 위에는 이제 도장이 없습니다. 대신 태블릿 PC와 노트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가끔 예전이 그립기도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래를 보았으니까요. 그 미래는 한국이 보여준 현재였고 우리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보여준 미래 덕분에 일본도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당신들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셔츠 소매를 걷고 계속 뛸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본 그 희망을 일본 땅에 심을 때까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